네, 그러면은 2025년도 공법기록형 대비 기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병주라고 하고 합격예법학원에서 지금 공법기록형 그리고 관리반에서 이제 행정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행정법 뭐 형식적 기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헌법소원이랑 이제 행정소장 관련해가지고 뭐 형식적 기재례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내일부터는 13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신 순으로 하나씩 풀 겁니다. 요건 이제 내일부터 할 거에 대한 건데 뭐 오늘 거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는 해설 같은 경우에는 기록 독해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배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좀 몇 번 나누고 공부도 봐드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13회부터 아마 한 6회에서 5회 정도까지 보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공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저희가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고 똑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고 소장이랑 이제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해가지고 아예 페이지별로 그냥 다 따가지고 13회부터 한 6회 정도까지를 전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전부 변호사 기출만 매일 한 회씩 푸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형식적 기재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는 일단 그런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내일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오늘 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서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공법 기록형 기본서가 아마 있을 걸로는 생각이 돼요. 대부분 이제 NC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만든 이유는 어쨌든 오늘 이걸 할 건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좀 따라하기가 어렵고 또 PPT만 보고 있으면은 조금 공부를 안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법 기록형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초 부분인데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행정사건이랑 위헌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된 헌법소원 사건이랑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처분이 문제된 행정사건을 한다는 거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배점이 들어가는 게 형식적 기재사항에 있어서 뭐 원고 피고 사건명 청구 취지 제출일 관할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랑 청구 원인에 있어서 적법성이랑 이제 위법성 내용의 위법성 이거를 다투는 게 주가 되는 거고 위헌사건에 있어서도 형식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보통 이제 헌가 사건 이게 41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고요. 헌마 사건이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고 헌바 사건이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에서 제청 신청에서 넘어가는 68조 2항의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줄여서 쓰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기억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요. 청구원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법 요건이랑 본안 판단 위법성 위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록형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이제 사례형 문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의뢰인들이 뭐 이상한 기록들을 갖다 줘요. 뭐 처분을 뭘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신고를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갖다 주면은 그거를 읽고 여러분이 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권리를 구제해 주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서면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 한 장으로 된 게 아니라 의뢰인들은 서류를 한 이제 30장에서 보통 50장 사이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빨리 읽고 중요한 걸 포인트를 뽑아내 가지고 서면을 쓰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연습하는 게 기록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컨셉 자체는 실무에서 쓰이는 서면 작성을 시험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양식이나 기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법에 뭐 이제 적법 요건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있고 이제 뭐 이 실무 제요들이 있습니다. 헌법소송 실무 제요라든가 이런 책에서 어떤 식으로 기재를 쓰면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 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3자인 법관이 봤을 때
갑이랑 을이랑 하는 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책임이 있고 없고 너는 책임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관은 제3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법관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이 정형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재실, 형제실 했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정형화된 양식을 우리가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기재사항의 특징은 이제 뭔가를 특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제 이름이 이제 전병주인데 전병주가 소송을 했습니다. 처분이 이상해가지고 소장을 냈는데 우리나라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 사람이라고 특정을 하려면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혹은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걸로 특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고 피고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이제 그 아래다가 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쓰는데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요즘 안 써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요건 안 쓰고 있고 주소를 쓴다. 그래서 제가 초기 시험 때는 이제 뭐 주소를 쓰고 이런 거 없이 그런 걸 기재를 생략하라고 한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 시험에서는 이런 걸 양식을 지켜서 쓰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쓸 때 공부할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청구 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 대상이 무엇인지 대부분 이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 것인지로 보통 특정을 하죠. 2024년 3월 21일에 원고에게 한 뭐 이런 처분을 취소한다 하게 되고 뭐 무색투명은 이제 민사 기재할 때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 제출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청구 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하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 관할 같은 경우에는 법원명으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조금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장이랑 집행정지 신청서 최근까지는 이제 취소소송 위주로 나왔지만은 이번에 무효등 확인소송이 나오면서 이제 취소소장이 아니라 행정소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이제 68조 1항, 68조 2항 그리고 가처분 신청서 정도만 우리가 익히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도 나올 거라는 얘기는 많은데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사례형 준비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과정에서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행정사건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뭐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최신 시험에서 나온 소장을 양식으로 딴 건데 형식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한 날짜는 이번에 문제 안 나왔지만 하고 관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 기재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이 되는데 일단은 원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많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작성례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단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래서 이게 제가 페이지 번호를 안 써놔가지고 맨 아래 보시면은 뒷장에 이제 당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나눠드린 프린트 그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 해서 원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기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재례를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이제 김사람 이게 성명이고 그 다음에 주소가 서울 어디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랑 법인의 경우에 넘어가고 맨 아래 보시면은 자연인이 소송 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대한 건데 법률사무소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냐 소송대리인 변호사 누구 해서 이름을 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한 경우가 있는데 법무법인은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여러분이 민법에서 잘 공부했겠지만은 인격은 있지만 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법인이 의뢰인이랑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그 소속 변호사를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다가 담당 변호사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경우랑 법무법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에서
법인이 지금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인 쓰는 방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스타트업이라는 법인명을 기재를 하고 그 아래 이제 법인의 주소를 쓰고요. 그 아래 이제 대표이사 2인간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뭐 대표자,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것만 표현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이제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써야 되는데 대표이사 주소지는 뭐 굳이 시험에서 낸다 그러면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랑 이사들은 자기 주소를 다 법인 등기부에다가 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그 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계속 여기서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 펴놓으시고 이 작성례를 쓰는 방법을 일단은 써놨는데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길동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명의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항상 대표자가 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누구, 대표이사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주소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뭐 저희 거야 다 소송대리인 선임하는 거니까 위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구 혹은 변호사 누구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이제 주소랑 폰, 팩스, 이메일 해가지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번호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소장 양식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기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교육에서는 이 원고 적격이라든가 피고 적격에서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법리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원고 적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록형에서는 여러분이 법률 조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기록형 시험을 낼 텐데 데일리 테스트 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소송법 12조, 행정소송법 35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다 표시하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점을 할 때 그걸 좀 중시하는 편이어가지고 법률 조문을 봐야 된다. 그래서 취소소송은 뭐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입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뭐 피고 적격이라든가 청구기간 이런 걸 준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취소소송권만 정해놓고 그걸 준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원고 적격 같은 경우는 개별 조문에 지금 이렇게 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에 나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고 적격에서 그럼 누가 원고를 할 수 있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게 누구인지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 의뢰인이 원고가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지금 판례예요.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 그래서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워낙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아실 걸로 판단이 되지만은 일단은 근거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보통 이제 개직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거나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록에서는 이렇게 판례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록에서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처분에 대해서 적법 요건을 저희가 다투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원고 적격을 다투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실제 사안이 법리를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냐 이거를 논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쓸 수 있는 법리를 처음에 논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포섭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리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법령 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 사이에 기록에서는 안 쓰지만은 이 법령의 해석에 대한 학설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법령을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 기준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록형에서는
기록형에서는 요건 안 쓰기 때문에 이 법령이랑 판례를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기록집을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취소소송이라면은 행소법 12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소법 12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법리를 일단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직구에 대해서 써주고 간사경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CBT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간사경 같은 경우에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손이 느린 분들이 주로 이제 뜨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요약해서 지금 또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적극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따서 쓰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뭐 고려할 필요가 없다든가 제외해도 된다라는 거는 굳이 안 쓰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CBT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뭐 간사경까지도 뭐 분량이 된다면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고 적격의 기본 법리고 원고 적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직접적인 게 아니라 경업자나 경원자 그리고 민중소 인근 주민에 대한 소송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업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키워드를 조금 한번 봐둘 필요가 있는데 경업자라는 거는 이제 직접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아닌데 이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언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이게 추상적이니까 기준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경업자인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세워준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의 목적 자체가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기존 업자를 보호한다. 법률상 이익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익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법률이 기존 업자의 경영상 합리화를 보호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칠 때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적법 요건이니까 충족이 돼야 소장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같은 거 해놓고 그럼 이런 목적 같은 거 어디 있냐면은 보통 법률의 1조가 목적입니다. 법률의 1조가 목적이고 2조가 정의 규정이에요. 그럼 정의라는 거는 그 법률의 이제 내용에 대한 의미를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보통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참조조문을 끼워 넣어주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만들 수가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업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 케이스들을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거는 이 프린트에 없어서 잠깐만 멈췄다가 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강 지금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죠. 인허가득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박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배가 엄청 크고 배가 막 충돌하면 사고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라 면허를 따라고 한단 말이에요. 혹은 뭐 허가를 받든지. 그래서 이거를 허가받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TO가 5명이야. 근데 뭐 100명이 신청했어. 그러면은 5명 뽑으면 나머지 90명은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런 게 경원관계예요. 경원관계.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 나한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잖아요. 이거를 여러 명, 수인이라는 건 여러 명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도록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원칙대로라 그러면은 처분을 받아야 내가 법률상 이익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분이 없었으면 내 법률상 이익이 제한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익적을 신청했는데 거기에다 내가 뽑히지 않아가지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못 받게 된 거니까 인정해줬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예외 판례인데 뭐 사실은 기록에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판례가 된다는 건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 중에 얘는 빼고 얘만 하세요. 뭐 이런 정도는 상정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사업을 하면은 행정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선박사업 하면은 뭐 이름이랑 주소 써서 내시면 저희가 뭐 선풍기에 날려 보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존의 경력
혹은 뭐 설비가 있는지, 혹은 그 외에 도움이 되는 면허가 따로 있는지, 이런 거를 전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한 7등이 해가지고 이게 취소가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지만, 뭐 예를 들어 95등이었고 점수차가 엄청 많이 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 취소한다 그래요. 5명 다 취소해도 90등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런 경우. 비슷한 거죠.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신청이 인용된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원자의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유명한 거라 가지고 인근 주민 판례가 완전히 사실 이거는 아닌데, 환경 영향 평가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뭐 예를 들어 상수원이라든가 뭐 공장을 짓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거에 가지고 이 공장을 지었을 때 네가 있는 그 지역이 망가지게 되면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잘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평가 기준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기준 범위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 값은 평가 범위를 이 안으로 한정을 한 거는 여기는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경상 이된 침해 우려가 있는 걸 사실상 추정이 됩니다. 아까 말한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행정청에서 이제 추정을 깨려면 발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 주민이 행정지역은 똑같은데 평가지역 바깥쪽에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 이 공장에 의해 가지고 침해를 받냐 안 받냐가 명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나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나한테 문제가 된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조금 구별만 해두시면은 사례형으로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수녀원 판례에서 법인의 경우에도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냐, 뭐 이런 논리가 이게 있었고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이 경우에는 이 침해되는 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익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침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판례가 했는데, 그 사안에서는 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걸로, 추정이 안 되는 걸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했고, 이 공공기관이 요즘 조금 핫했던 것 같아가지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행정소송법을 보면은 행정청이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권위에서 다른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뭔가 이렇게 조치를 했다. 뭐 니네 인권의식이 너무 떨어지니까 조금 제재를 받아야겠네. 이래가지고 제한적 제재 조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 이쪽에서는 지금 다른 행정청에 해가지고 처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다 대고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정된 근거가 뭐냐면은 그냥 한쪽이 똑같이 피처분자, 자연인이나 법인, 사인이 당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처분이라는 게 공권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인정이 됐어. 왜냐하면 조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얘가 뭐 제재를 당했으면 불이익도 명확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관소송을 하려면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은 기관 대 기관은 소송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좀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자 해가지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에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록형에서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면서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키워드만 추가로 써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고 파트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프린트를 잠깐 보면은
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한 경우로 해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펼쳐져 있을 텐데 그 박스 바로 아래 관련 쟁점으로 보시면은 이제 원고적 쟁점이 문제되는데 뭐 크게 문제될 경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경원자 또는 경업자, 소송 등을 기준으로 의뢰인을 주고 그 중에서 누가 나올지 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이게 아마 2년 전에 만들었던 프린트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할 생각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이번에 너무 행정법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거를 제 땅에서 쓰는 건데 사실은 조금 보완은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모의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제 고르는 경우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원고 파트 기재례랑 저희가 한번 받고 이제 피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공법 기록형 교재가 있다면 기본서가 있다면 사실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청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나 서울시 같은 거는 법인이죠. 법인 등기부를 떼면은 서울시라는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데 얘네가 이제 그 민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법인이나 자연이 권리 의무의 주체잖아요. 행정에 있어서도 얘네가 권리 의무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인은 직접 통해 가지고 뭔가 수사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연인을 민법에서는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보냐? 의결기관 그리고 의사결정을 표시할 수 있는 기관 이거를 행정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행정청은 뭐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소송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리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취소소송 같은 걸 할 때 피고는 누가 됐는다?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정청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법학을 공부할 때 행정법을 공부할 때 그럼 이게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청에다가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원칙적인 내용들인 거고 뭐 실무라기보다는 이제 특별법들을 보면은 행정청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피고가 돼야 된다.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니지만 얘가 피고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랑 합의제 기관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한번 10회 때인가 나와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의회라든가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 아시죠? 공단이랑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국가철도공단인가 문제 나왔던 거에서도 공단 이사장까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공단까지가 행정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대표자, 이사장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아마 답안을 썼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걔네가 직접 들어간다. 요거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적격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13조라는 거를 해야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그냥 그 법전 열어서 뺏기면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3조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행정소송법에서 10조에서 20조 내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고 뺏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 부작 위법처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다른 쪽에서. 그래서 준용 조문이 38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38조 위치만 기억을 해놓고 뭐 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2025년에 바로 또 이제 무효등이나 부작 위법은 안 나올 거로는 판단이 되지만 이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한다. 권리 주체가 아까 뭐라 그랬죠? 행정 주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서울특별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권리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 소송할 때는 서울특별시가 상대방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냐 행정청이냐 이거에 대해서.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한번 그냥 조문만 뭐 이제 완성도를 위해서 넣어놓긴 했지만은 큰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 판례인 거죠. 행정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의견 결정, 외부 표시 이거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보통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기록에 쓰지는 않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행정청이 무엇인지까지도 만약 풀어주고 싶다 법리에서 그러면은 요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사실은 기록에서는 좀 더 중요하죠.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해야 행정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기록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 처분서가 있으면은 내부 위임이든 대리든 뭐든 상관없이 처분성이 아니라 처분서 하게 되면 여기에 뭐 속초시장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초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공문이 걔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거기 써 있는 이름을 피고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판례가 이제 좀 더 중요해졌고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것도 기억을 해놔야 되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노동부 산하에는 소속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지방 노동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조금을 누구 명의로 주냐면은 얘 명의로 줘요. 얘 명의로 주고 처분도 얘 명의로 나가는데 실제로는 얘한테는 권한은 없어. 얘한테만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십몇 년이 넘도록 얘를 상대로만 사람들이 이제 사인이죠, 사인. 사인들이 계속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서울노동청이 실제로 하는 애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권한이지만은 얘가 지금까지 지 명의로 했고 계속 해왔으니까 얘를 상대로 해가지고만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 피고 적격이 얘한테만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그 대리인이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얘가 했다 그래가지고 1심에서 무효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행정 주체 하자가 있으면 무효잖아요. 절차나 내용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나 무효를 나누는 거지만은 주체 하자나 형식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란 말이에요. 효력 자체가 안 나서. 그랬는데 2심에서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2심에서는 무효가 나고 1심에서는 서울노동청이 한 게 적법하다라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결국 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얘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얘이기 때문에 무효가 났고 지금 대법원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은 사건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대법원 판례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제 판례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처분 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 행정기관이다. 서울고용지방노동청은 고용노동부의 산하의 행정기관이다.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수여받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했고 처분 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대리한 것임을 알았다. 해가지고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된다. 저희 건 방금 말했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는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형태로 저희가 주장을 들어갔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이나 소송을 받는 사람이나 무조건 이 행정기관이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피고가 이 행정기관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내부 회의록으로 아마 힌트를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소송을 10년 넘게 수십 년 동안 여기로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소송요건, 적법요건이 틀린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판례 정도만 기억을 조금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 프린트에서 피고 부분을 보시면은 행정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 명만 표시를 하고 공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기관 그 성명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을 기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나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래서 두 번째 줄 중앙노동위원회죠. 보통은 이제 위원회 합의제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피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오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기재례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관련 쟁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기록에서 뭘 보면 되냐? 통상 처분서 명의를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서에 속초시장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소초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사건의 표시를 봐야 되는데 다시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 사건명인데 요거는 계속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보통 이제 청구가 하나면은 그냥 어쩌고 처분 취소 청구의 소라고 하는데 여러 개면은 이걸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 청구의 소인지 여러 개니까 청구 등의 소인지 이거를 고민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민사 때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 다음에 등의 소를 붙인다. 요거만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사실 대상적격이 문제가 되는 건데 대상적격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하게 될 청구 취지에서 어차피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도 보시면은 단괄호 2에 사건의 표시 해가지고 등 청구에서 여러 개 있으면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 바로 아래 이제 단괄호 3에 청구 취지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서 요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 괄호는 쌍괄호고 요 괄호는 지금 단괄호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그냥 프린트 보실 때 좀 헷갈리시면은 기억을 해주세요. 청구 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쓰는 방법이 제일 그건데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몇 월 며칠자 어떤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쓰거나 피고가 언제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취소하라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수험 하시는 분들이 취소하라라고 워낙 많이 쓸 때가 있어서 그것도 되나 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취소한다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제 취소한다라고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앞에는 뭐 파면 처분을 혹은 공무원 요양 신청 부결 처분을 뭐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 이건 거부 처분인 거죠. 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료업 정지를 명한 처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간으로 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 뒤에다가 뭐 24년 1월 1일부터 3월 1일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께서 그냥 표시가 될 수 있게 뭐 보통 이제 3개월 처분하고 괄호 열고 쓰는 경우도 있고 몇 월부터 몇 달까지 3개월 처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좀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별지기재 내용의 시정명령이라 그래가지고 민법에서 하는 부동산의 경우처럼 별지 형태로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쫙 나열하고 그거를 따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기재를 책을 보고 가져온 거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취소한다고 무효소송의 경우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뭐 신청에 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이 기재례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구 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리가 문제가 되냐면은 대상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처분을 취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대상적격이 문제가 되는데 대상적격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19조가 문제가 되고 처분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2조 1항 1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써주셔도 되고 단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결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은 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효등 확인 부작위법에서는 이거를 준용을 하고요.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관계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볼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대상적격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국밥 판례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봤던 그 19조에서 의해서 이제 이용이 되는 2조 1항 1호를 뺏기면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 이거를 또 다른 법률적 표현을 뭐라고 한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영향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써줘야 되고,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는 경우에도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게 행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자 등록 취소랑 공급자 제한 처분을 했던 10년 동안 했던 그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있었지만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등록이 못 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으로는 인정이 됐지만 행정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내용의 하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취소를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첫날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 로스쿨에서 공부를 잘 못했고 변시 볼 때도 마지막 1년 말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한 적이 없습니다. 다 제 친구들이 잘했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보다 학부 때 공부를 잘했을 거고, 아마 로스쿨에서 저보다 많이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할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요게 되게 헷갈렸어요.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처분이 되면은 이것도 당연히 내용상으로도 법률적 효력이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유효한 거 아닌가, 왜 이거 두 개가 별개로 판단이 되지,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권리 의무에 영향이 되면은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 행정규칙 자체가 이 위에 있는 위임을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위에 법령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자체가 내용상 하자가 있어서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별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이제 행정처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들어가는 판례인데, 요즘 2019년부터 중요하게 나오는 판례가 이 판례예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 이거는 이제 행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고, 이거 일반적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는데 불분명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처분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처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은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원고겠죠. 그래서 처분을 받는 사람이 이거를 당했을 때, 처분을 당했을 때 내가 이거를 처분으로 생각했는지, 인식, 그리고 이 처분에서 구제를 받을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라든가 의견 제출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받았는지 해가지고, 처분인지 절차를,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당한 사람이 처분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당한 사람이 처분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이건 처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당한 사람 위주인 거지. 왜냐하면 취소 소송을 하려면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대상 적격을 통과해야 되는데, 당하는 사람이 처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처분이야,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건데, 이 구체적인 판시들을 보면, 설시들을 보면은 법원은 대부분 어떤 거를 가지고 논증을 하냐면은 인식 가능성 위주로 논증을 합니다. 예측 가능성 논증을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고, 아까 말한 행정절차상 사전 통지 이런 걸 당했고, 처분인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공권적 행사라고 생각했고 해가지고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논증이 되고, 인식 가능성 논증한 다음에 예측 가능성까지 논증하는 케이스를 아예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기록에서 여러분이 쓸 때 이제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아래 건 그냥 국밥 판례죠. 재결 자체에 주체하자 이런 판례가 있으면 재결도 될 수가 있다. 요게 일단 하나의 논점이 있고, 두 번째 논점이 또 유명한 게 거부처분. 거부처분 같은 경우에는 요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라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기록이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사례에서 거부처분을 이제 다투게 되는 경우랑 거부 행위를 다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를 한 번 더 논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사례 풀 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유명한 요건이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일단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준한 행정작용이어야 되고 이거를 거부했을 때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기록에서 나오는 문제는 법률에 신청권을 규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이 판단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토지보상법 같은 경우는 왜 넣냐면은 그 수용재결 때문에 넣었어요. 수용재결 같은 경우 이름은 재결이지만 만약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수용 재결을 처분으로 생각하고 취소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10회 변시였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란의 10회였는데 저희 수업에서 10회 때 어차피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수용 재결 할 때는 수용 재결을 처분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고 이 수용 재결에 이의 신청해서 받는 게 어떤 재결이죠? 이의 재결을 받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재결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변경된 원처분 같은 경우는 제가 청구기관에서 했고 다시 이제 프린트로 와서 이제 저희가 아까 사건의 표시까지 받고 단괄호 3의 청구 취지 부분을 펼쳐 놓으셨을 텐데 취소 소송의 경우 형성해소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 이행 청구 같은 경우에는 였으면 뭐뭐 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형성해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소송 비용 부담은 필수, 제가 청구 취지 기재례를, 요거를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뭘 빼먹었냐면은, 그거, 1. 취소한다.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하고, 이런 주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꼭 이제 넣어줘야 된다. 그걸 안 넣으면은 점수가 깎이니까 소송 이겼는데 소송 비용을 내가 내면 억울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계속 프린트를 보면은 소송 비용 부담은 필수적으로 가집행 선고는 필요시 기재하고 그 단순이원 판결이 났죠.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의 제한을 규정한 43조가 단순이원이기 때문에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재례를 보면은 피고가 언제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무효 확인 소송이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그 아래 수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인데 이거는 제가 일단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년 7월 8일에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2022년 7월 9일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은 선생님, 교수님들 채점 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냥 풀어서 두 줄로 써도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1, 2로 해가지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년 7월 8일 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7월 9일 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1, 2로 써도 배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제가 7기거든요. 그때 형제실, 민재실 교수님한테, 형제실은 아니었을 것 같고 민재실 교수님한테 확인을 했던 내용이어가지고 요걸 이제 묶어 쓰면 좋은데 점수 배점에서 조금 손실이 나기 싫으면은 그냥 한 줄씩 풀어가지고 쓰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고 저도 시험은 그렇게 쳤습니다. 항상.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 산수 같은 걸 하면은 괄호 있고 막 묶고 하면은 틀릴 때가 있잖아요. 계산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해가지고 이건 쭉 썼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묶는 방법. 공통적인 부분을 뽑은 다음에 서로 다른 부분을 가항, 나항으로 넣는 거잖아요. 하이목차로. 똑같이 하시면 되고 같은 날 수개 처분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2022년 7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해도 되고 이것도 똑같이 두 개로 나눠서 써도 된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수인의 피고라는 건 피고가 여러 명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 및 선택적 청구의 경우에는 민사법 기록형 청구 취지와 같이 주의적, 예비적, 선택적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써놨는데 이건 어차피 10회 변시를 풀이할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고 관련 쟁점 같은 경우 대상적격 쟁점이다. 그래서 그 외에 기재례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기재례를 암기하고 이게 판례 검색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왜냐면 그 수험생들 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서 애플 패드 이런 걸로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책에 나온 것만 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10분 쉬고 제출일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부터 20분이 7시 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